대로 많이 넣습니다. 유럽의 미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그걸 디지털 아카이브화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여기 태평양 건너에서도 아주 선명한 화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하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각이 있는 분들이 이 문화재나 이런 문화계에 많이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골동품이라는 느낌이 뭡니까? 좀 먼지 냄새나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쪽에 디지털 쪽에 굉장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 인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같은데, 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좋은 유물이 많지만 그거를 수장고에 가둬놓고 일반 우리 국민들한테 그걸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진 않는데 사진을 좋은 고화질 사진을 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아주 뭐 잘못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몇 분들이 그쪽 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쪽 계통에 라인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의식이 깨어가지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사는 텍스트, 글자죠. 글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한말 사진, 그 다음에 1900년대 초에 일제강점기 이전에 사진 이런 걸 굉장히 저희가 뭐 소중하게 여기고 비슷한 걸 이제 기사 같은 거 쓸 때 그런 인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 세대는 특별히 뭐 참고할 만한 이런 시각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있어봐야 뭐 산수화 이런 거 뭐 풍속화 이런 거 조금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뭐 제한적인 정도가 아니고 사실 그걸 통해서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딱 돌이켜보면은 한번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초상화라는 게 있죠. 초상화. 조선에 초상화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을 초상화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초상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상화가 요 조만하게 뭐 진짜로 뭐 A4 정도 수준의 초상화가 아니고요. 거의 2m, 1m 50, 뭐 50이나 2m 정도 되는 그런 초상화도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초상화가. 그럼 또 그냥 동네 화가들 그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임금님 어진을 그리는 사람, 어진 화사들이 그 도화서에 소속된 어진 화사들이 그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초상화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수십 점이 아니고요. 수천 점이 있습니다. 수천 점.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해가지고 연구를 좀 하는데 이쪽에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옛날에 명지대 조선미 교수 이런 분들 아주 극소수 조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초상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은 없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제가 뭐 유일무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상화는 뭐 단편으로 된 것도 많고 주로 국가에 공을 세우면 나라에서 그려줍니다. 뭐 전토, 뭐 토지하고 노비하고 이런 뭐 혜택을 주면서 초상화를 딱 이렇게 정관복을 입고 정면상 또는 옆으로 조금 7분면이죠. 옆으로 약간 기울여가지고 보는 그런 사진을 초상화를 그려서 아주 뭐 고급스럽게 제작을 해서 장엄을 해서 딱 박스에 넣어줍니다. 그런 초상화도 있고 그 다음에 초상화를 한 B4라고 A4보다 좀 큰 거 있죠. B4보다는 조금 크고 A4지 2장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화첩을 또 제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소장가들이 갖고 있으려는 목적으로 뭐 감상도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옛날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 목적으로 제작된 화첩, 초상 화첩입니다. 화첩. 그게 초상화 책이죠. 뭐 그런 뜻인데 그게 화첩이 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화는 뭐 정몽주 초상화, 뭐 우리 딱 떠오르는 초상화 뭐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거가 뭐 대표적인 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런 화첩도 많고요. 초상화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그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이나 심지어 개인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작고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한국 국보 및 국보급이죠. 그런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서구의 근현대 회화 그림 작품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6개가 화첩이 초상 화첩이 끼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국민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런 것도 사실 화첩이 공개되면은 이게 이제 기증이 되면은 뭐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데서 좀 보도자료 내가지고 오늘 소개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쿡 쳐박아놓고 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성남이 연구위원인데 성남문화원에 성남학연구소에 거기에 학술지를 이제 발간하다 보니까 초상화 성남 쪽에 초상화 역사인물에 초상화 이걸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제가 좀 하나 좀 뭐 볼품 없지만 글을 하나 논문을 하나 쓰면서 찾다 보니까 이건희 기증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그 책을 찾았는데 계속 찾다 보니까 6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주제로 더욱 풍성해진 조선 초상화 이건희 영정화첩 기증품 이런 제목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 유명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뭐 정성 판사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역사적인 인물 위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최대한 재밌는 부분만 좀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굉장한 문화재 수집광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죠. 그분은 어마어마한 문화재에 집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굴꾼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어디 가서 도굴을 해봐라. 예, 고령금관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우리 문화재로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고령금관 그게 자기가 사주한 대구의 골동품 도굴꾼 일당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서 도굴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국가가 재판을 걸었겠죠. 근데 선의의 취득, 여러분 이제 민법 보면 선의의 취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도굴꾼들도 입 싹 닫고 이병철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다가 이병철 회장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죄가 없다. 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 미술관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병철이 아껴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닦아보고 뭐 써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건희가 대거 기증품을 내놓을 때 빠져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 빠져 있어요. 죽절문 청자 그것도 어마어마한 국보입니다. 저는 운항문 매병보다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굉장히 공예적으로 운항문 매병도 중요한데 운항문 매병은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지만 또 이게 옆에 청자를 캘 때 새침이 있어요. 똑똑똑 두드리는 게 있어요. 독을 할 때
그걸로 옆에 많이 깨졌습니다. 금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 흠집이 많아요. 근데 이 쭉절문 대나무 마디 그 모양의 청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깔끔합니다. 아무 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기증품에 빠져 있죠. 그럼 정선 인왕재색돈 들어가 있는데 금강전도 빠져 있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아끼는 건 빠져 있습니다. 특급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급 국보들 빠져 있고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게 들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빠져 있다는 거고. 그거를 맨날 아버지가 소중히 애중히 하는 문화재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건희도 자기도 수집을 하는 거죠. 이건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수집하는 목적은 뭐 세금 포탈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있는 문화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불화부터 해가지고 고래불화도 빠져 있구나. 그 리움에 갖고 있는 아메이타 열의 3전도 제가 볼 때는 그 고래불화 중에 탑 1등인데 그 일본에서 사와가지고 가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게 뭐 80년 천지 그때 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살 때도 벌써 뭐 한 50억인가 뭐 그렇게 정도 줬을 겁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지금은 그 아메이타 열의 3전도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100억은 훨씬 넘어갈 겁니다. 가는데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에서 많이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그 골동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에 가가지고 그것부터 일단 그 수송을 합니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일단 10배 부르고 그럼 뭐 굳이 못 팔 이유는 없죠. 팔지 않습니까? 파는 거 들고 와서 이건희한테 갖다 주면 무조건 거기서 10배. 그래서 이건희야 뭐 돈이 어마어마한 갚기 때문에 제 생각에 볼 때는 자동차 수집하는 거하고 자동차 수집해봐야 100대를 수집하겠습니까? 200대를 수집하겠습니까? 문화재는 제가 볼 때 그 취미입니다. 취미. 다른 취미도 별로 없고 문화재 수집하는 게 이건희 취미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에 그 사회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이죠. 숫자로는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환원하면서 그 6건의 초상화책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했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박준원이라고요. 박준원인데 그 나중에 뒷부분에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문신초상 일괄 화첩이라는 제목의 화첩 안에 들어있는 초상화인데요. 이 사람은 조선 23대 순조, 정조의 아들이죠. 순조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박준원 외할아버지. 정조가 그 아들이 문효세자라고 문효세자 정비에서 났는데 이 사람은 얘는 어릴 때 죽었습니다. 어릴 때 죽고 난 다음에 한동안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가면 조선 문 닫아야 되죠. 왕위 계승자가 없으니까. 근데 수민박 씨라는 후궁이 거의 말년에 정조의 아들을 낳는데 그가 순조인데요. 특이한 것은 순조의 의진은 임금의 초상화잖아요. 우리가 임금의 초상화를 기억나는 거 혹시 보셨는 거 영조의 초상화는 있죠. 그 다음에 철종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이라고 인조의 아버지. 추전왕도 왕이니까 어진이라고 합니다. 인조의 아버지 초상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조 수양대군 있잖아요. 수양대군 초상화도 있습니다. 그래 4개만 있고, 원래 이제 고종이나 순종은 우리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어진이 있어도 그냥 어진이라서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얼굴을 모르는 사람의 의진이 그 4명이 있습니다. 세조, 그 다음에 영조, 세조 원종 정원군이죠. 정원군 원종 인조 아버지. 그 다음에 영조, 그 다음에 철종. 4명이 있어요. 4명. 4명인데 순조는 나머지 불타고 옛날 대구에 불도 많이 나고 그랬죠. 했는데 그 조선 후기 때 왕은 조선은 거의 다 있었는데 6.25 때 전쟁 나니까 부산으로 유물도 다 옮겨갔고 그 다음에 금관이나 이런 아주 값어치 나는 거는 하와이로 옮겼습니다. 하와이로. 왜냐면 이제 또 부산에 갔다 다시 하와이를 가야 되니까 만약 전쟁이 길어지면 부산으로 옮겼던 문화재를 다 미국이나 하와이로 옮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불상이나 이런 그 다음에는 서화, 회화나 이런 거는 부산에 동광동에 가면은 그 국악원, 국립국악원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관했는데 전쟁 끝나고 빨리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서울에 다 폐허가 돼 있고 창고 시설도 없고 이러니 그게 계속 놔둔 겁니다. 놔뒀는데 1954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때 그 주변 동광동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도 폴딱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보급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고 특히 조상아 다 탔습니다. 철종 의진도 보면은 이 얼굴을 보면 탔는 흔적이 있어요. 있고 그나마 이제 철종 같은 경우는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럼 세조나 원종은 어떻게 됐느냐 그건 또 다른데 사당에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근데 철종 의진을 보면 입하고 귀가 이쪽에 남아있습니다. 이쪽하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어떤 문화재적 가치 이런 거 따지지만 저는 또 기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닮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하고. 아마 순조도 정조의 아들 순조도 외탁을 했지 않나. 헌종이라 해서 헌종. 순조의 아들 헌종.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 할아버지 뭡니까? 정조잖아요, 정조. 근데 순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 한마디 없습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그냥 미사여구만 쭉 일어났는데 특징적인 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외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입이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정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조금 이야기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박준원 이 사람 걸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박준원은 박씨잖아요. 반당 박씨입니다. 나주 박씨.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조선전기 때는 다양한 성씨들이 벼슬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지만은 조선 중기 이전까지만 해도 종이품, 정이품 이런 분도 있는데 조선 전기의료는 과거를 억지로 통과해도 기껏해봐야 요즘 같으면 지평, 정은 이 정도 수준밖에 요즘 같으면 사무관 정도 수준밖에 배설을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여기 분들은 성남은 워낙에 뼈대가 있는 가문들이 많아서 다르지만 충청도 이남, 전라도, 경상도 여기는 벼슬한 사람 없습니다. 조선 후기 이후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조선 후기 이후에 특히 인조 반정 이후에 중종 반정은 이게 당시에 굉장히 고위급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거든요. 고위급들이 일으켰습니다. 다 벼슬이 높아요. 근데 인조 반정은 덕보잡들이 일으킨 반정입니다. 덕보잡들. 그동안
나라의 모든 걸 다 장악해가지고 벼슬이고 경제고 다 장악해줬던 사람들 몰아낸 사건이거든요. 인조반정은. 그 독보잡들 전부 다 보면 뭐 벼슬도 없거나 있어도 막 구퉁이에 있는 벼슬 이런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조반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나라의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권력을. 그 권력을 계속 대를 유지시켜 납니다. 좀 이따 이야기 성씨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한이 씨들 광산김 씨들 여기 저 안동김 씨, 장동김 씨 이런 사람들 다 그런 부류입니다. 심지어 경주희 씨도 마찬가지. 경주희 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과거도 자기들이 감독하면서 자기 집안, 자기 친구 집안에 다 뽑는 겁니다. 조선이 그렇게 썩어가는 거죠. 그런 성씨들 예를 들면은 자 저 시골에 무슨 성씨가 있어요. 그 성씨하고 서울에 잘 나가는 성씨하고 비교했을 때 DNA가 차이가 납니까? 이 성씨는 공부를 공부 잘하는 DNA고 저 성씨는 원래 저 무능력하고 도태되고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성씨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다 똑같은 건데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하고 했을 때 누가 공부를 더 잘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못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도 그건 전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특정 성씨들이 다 해먹었다. 근데 특정 성씨들이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상화는 굉장히 그 가문의 위세를 표시하는 그런 상징물이거든요. 그런 집안에 초상화들이 많습니다. 대대로 많고 형제끼리도 있고 부모끼리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트로 다 이렇게 내려오고 각 집안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러고 조금 이제 앞에 서두를 조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다. 중국, 일본 포함해 동양 3국에서 초상화가 가장 발달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초상화의 원조겠죠. 원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호불사, 펜시타인, 제신사정이 전부 다 중국의 사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 가져와가지고 그게 너무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좋습니다. 좋은데 성리학처럼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소한 초상화 분야에서는 동양에서 일본, 중국에 비해서 가장 앞섰습니다. 1호불사, 펜시타인,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의 틀이라도 같이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틀 하나 이런 것도 다르면 그다음 전신사조, 정신을 이게 지면에다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인격, 그 다음에 내면 세계, 오늘 학폭에 드러낸다는 거죠. 초상화를 계속 이제 앞으로도 볼 건데 이제 초상화 보시면 눈매가 다 다릅니다. 그냥 흐리멍텅한 눈매가 아니고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눈매가 반짝반짝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그리는 사람도 즐겨했고 또 그렇게 그려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 삼국의 그림 딱 비교해보면 압니다. 일본 그림 우리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거 옛날 그림 보면 그림 굉장히 단순하고 조악합니다. 조악하고 중국 초상 같은 경우는 좀 가장이 심하고 뭐랄까 얼굴 초점도 없고 그냥 평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눈이 보면은 막 형형하다 그러거든요. 눈빛이 보면은 그런 걸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공신에 공해졌거나 국가에 공을 세웠을 때 노비, 토지, 벼슬 이런 것도 같이 주면서 초상화도 함께 국가에서 그려줬다. 그러니까
이런 초상화는 해당 인물과 가문의 위세를 보여주는 상징물처럼 인식되면서 집안 최고의 가보로 보존하고 만들었다. 그 초상화가 많은 순서대로 고위직을 많이 배출한 명문가라고 해도 이제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해당 인물이 이제 사망하면은 사당을 짓잖아요. 아주 자기가 뱃을 크게 하고 뭐 정승판수하면은 당연히 사당을 짓거나 집안에 짓거나 집 주변에 다 짓습니다. 지으면은 거기에 신주도 갖다 놓지만 신주보다 더 중요한 건 초상화에 딱 그려 놓습니다. 초상화를. 만약에 초상화가 훼손돼 딸을 크거나 훼손되면 새로 그립니다. 대궐에 도와서 어머니한테 돈을 주고 모셔와서 좀 그려주시오. 이모라는 이모. 이게 똑같이 뺏겨서 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 것도 보관하고 그 공신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남아있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국보로 거의 다 지정됐고요. 이모 있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이모 했다고 해서 후대에 뺏겼다고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 그대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초상화라는 거는 그 사람 인물을 알 수도 있지만 당시에 복식이라든지 뭐 이런 착용했는 이런 흉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당시의 기준을 또 이게 관모 오사마를 하죠. 이거 하고 뒤에 뿔 이런 거 어떻게 모양이 생겼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모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모용으로 초상화를 대대로 또 보존을 하겠죠. 후손들은 초상화를 실제 조상과 동일시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쟁도 많고 이랬지만은 아주 많은 수의 초상화가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회화 산수화, 풍속가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초상화는 아주 조선을 특별히 더 숭배하고 유교 문화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상화는 엄청나게 수준이 뛰어난데 성리학은 송대에 생겨가지고 원대 넘어오면서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주작이라고 하죠. 주작이 거의 그냥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참 후대 돼가지고 원나라 말기에 주작을 들여오죠. 와가지고 거의 주작을 꽃을 핍니다. 그 주작 정주 정의 이래 또 주도리부터 해가지고 그 정주학을 거기서 그냥 시들시들해졌는데 지금 중국에 그거 없습니다. 주작이라고 연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한국에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작이라는 게 한국에서 꽃이 피우게 되는 거죠. 조선 말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주작에서 효 이런 또 조상 숭배 엄청나게 높게 가치를 두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상화에 대해서 특별히 더 우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데 초상화 범주에 들어가는 그 회화는 약합니다. 일본 회화도 놀랍게 짝이 없고 특히 중국 회화 보면은 명나라 청나라 때 회화 보면 우리 휘황찬란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회화는 산수화 좋아. 산수화 겸재정선 금강전도 그 수준 그 정도는 좋다 이거죠. 근데 금강전도도 그 중국의 산수와 비교하면 그냥 해외에서 전시에서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김홍도 그냥 만화를 그렇게 했죠. 우리는 굉장히 뿌듯하고 가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해외 전시에 가면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안 필요 없고 가져가고 불쌍해 좀 내놔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조선은 존재를 모르고 한국에는 자기 불상 불교적이라 도자기, 청자, 백자 이런 걸 좋아하고 해안은 거의 그 사람들이 한국 해안은 일단 가로 밖으로 빼놨습니다. 한국 해안은 산수화나 인물화 이거 말고 그냥 무슨
고사 인물도 이런 거 있어요. 뭐 신선 나와가지고 뭐 그런 인물화. 뭐 화초, 영모, 영모는 뭐 동물 뭐 그런 거죠. 곤충이나 동물, 나비 이런 건데 중국을 너무 모방을 했고요. 우리가 독창적으로 뭐 한 게 없습니다. 없고 작품도 많지 않고 대부분 조그만합니다. 그 작품이. 중국 거는 거의 이런 거 뭐 거의 벽을 도배할 만큼 큽니다. 근데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일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초상화는 다른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국보 보물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100개. 초상화 중에. 지금 국보 보물로 지정해도 될 만한 초상화가 거의 100개가 또 됩니다. 그리고 크고 대작들이 많고요. 또 예술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한국 회화가 사실상 좀 빈약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빈약성, 공백을 메워주는데 한국 초상화를 새롭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는 고졸미, 예스러운 맛이라는 예스러운 맛, 자연미, 뭐 문화적인 특징이 좀 저는 그 억지로 갖다 붙인 느낌 들죠, 그죠? 일본, 중국은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일본은 아주 기교미가 뛰어나고 정교해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손으로 툭툭 주물러가지고 툭 만들어놓은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예스러움이 있다. 자연스럽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도 있겠지만, 뭐, 객관적으로 외국의 제3자가 평가했을 때, 제3자 평론가가 평가했을 때는 한국 걸 평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그러면 문인화도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건가요? 우리는 문인화가 많이 발달됐었잖아요. 제가 제일 이런 이야기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세한도를 나는 왜 그렇게 높이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자기가 뭐 어떤 그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자기의 심정을 그 소나무하고 그 그림에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림의 수준은 초등학생이 그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그거를 일본의 한국을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소방미라든 자연미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신윤목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본 학자들이 가치 있게 굉장히 높게 논문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세안도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높게 평가했어요. 스즈키 뭐 무슨 얘기인데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그 한국한테 이제 반항하긴 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해화 쪽에서는 한중일 비교하면 많이 처진다. 그 세안도 어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전 할 때 내놔 보십시오. 가져가시라. 이거 뭐 유천수의 그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그 초상화, 그다음 초상화첩 그런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릴 때 구분을 조금 했습니다. 초상화는 그 이제 한 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는 거고 초상화첩은 소장용 뭐 그런 목적으로 하나의 책자 형태로 제작을 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 후기 오면은 임금 이제 주관으로 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기로 행사, 기로는 이제 뭐 정의품 이상의 연로한 아주 노신들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제 옛날에 조선은 육교국가이기 때문에 장수나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권장을 하고 또 오래 산 분들 아주 뭐 극진하게 모시는 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역이나 뭐 일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로소라는 학술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학술원입니다. 기로소가 그 문관 고위 문관 출신의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쪽에 소속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고 그랬죠. 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이제 했는 건데 그런 기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과거 시험 뭐 특별히 임금이 이번 이거 한번 하자 이랬을 때 그 특수 목적의 과거 시험을 칠 때 이런 걸 기념하게 해가지고 참석자 또는 합격자를 그려서 화첩으로 만들어서 이제 또 하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에 그 강희제, 근룡제, 뭐 옹정제, 죄송합니다. 강희제, 옹정제, 근룡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청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기가 우리나라의 숙종, 뭐 현종 말기 숙종, 뭐 영조 이때인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또 옆으로 셀 것 같은데 우리가 잘해서 영조나 정조나 뭐 숙종이 잘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때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중국이 그 세 명이 거의 뭐 150년간 통치하잖아요. 전부 다 오랫동안 제의하면서 그래서 뭐 문화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또 중국은 교역이 많이 일어났고요. 옛날에 병정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 중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보내기도 해서 문화를 많이 받아왔죠. 그래서 이 조선에서 뭐 어떤 중국풍의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유행을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뭐 그림 그리는 형태나 이런 것도 많이 모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런 뭐 회화나 이런 걸 갖다가 수집을 하고 수집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또 이런 걸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감상도 하고 이런 그 문화가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에 정착이 됩니다. 그 사대부나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돈을 이제 번 재력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화와 예술품을 소장하고 감상하는 이런 중국적인 문화가 우리도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성첩 뭐 이런 뭐 경치 좋은데 이런 걸 주로 담아하는 명성첩, 풍속화첩, 김홍도 풍속화첩도 있고 뭐 이런 풍속화첩 많죠. 영무화첩 이런 것 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예술품이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초상화 분야에서도 다수의 명현 또는 명신들을 상반신만 그려서 한 권의 책자로 만드는 이런 그 감상용, 추모용이 아닌 감상용 초상화첩이 제작됐다. 이름은 뭐 조선 명현첩, 명신첩, 문신첩, 문인첩 등의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유통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궐에서 국가 행사에 때 그린 초상화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개첩. 초상화첩 중에 유일하게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상화첩 중에 가장 시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기해년에 기사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로 대신들이 모여가지고 계모임을 했는 겁니다. 그거를 화첩으로 만든 게 기해 기사개첩 이렇게 되고요. 줄여서 기해 기사개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해는 언제냐? 1719년 숙종 45년입니다. 숙종은 이제 이때가 59세인데요. 59세. 보통 기로소 들어가려면 최소한 70은 넘어야 되는데 자기는 60도 안 돼가지고 기로소 들어가겠다고 해서 숙종에 기로소 들어가는 걸 기념해가지고 그 당시 기로 대신들 모아놓고 술 마시고 밥 먹으면서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 기로 대신에 여기 기로 대신이 몇 명인가는 뒤에 거 좀 보겠습니다만 10명이 10명 10명의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가로 36cm, 세로 52cm. 그러니까 A4지 2배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 왕이 왜 기로서 들어가겠다 그랬느냐. 조선시대 왕이 기로서 들어간 거는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숙종, 영조 3명인데요. 영조 같은 경우 특히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문신으로서의 학자로서 가장 큰 영예가 기로소 들어가는 거에 입소하는 게 가장 큰 영예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졌고 물론 나이도 많지만 아주 최고 학자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영조나 숙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도 공부를 충분히 했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 학문으로서 최고 학자로서 이제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존경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기로소 들어가는 거는 요 기사 개첩은 아까 조금 중간중간에 말씀드렸겠지만 당대 최고의 그 그림 실력을 가진 공중 예술가들이 최고의 재료를 써서 최고급 재료를 써서 제작한 궁중 행사의 공식 기록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저게 표지가 원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다시 표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저렇게 뭐 처음부터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을 거고 막 굉장히 장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늬도 넣어서 아주 비단으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을 거예요. 표지를 나중에 조금 뒤에도 보면 좀 초상화첩 처음 만들 때는 멋지게 만들었을 텐데 중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좀 바꿔먹는 것도 있는데 일단 그런 형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총 12부가 제작돼서 한 부는 기로소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은 지금 저기 서울에 가시면 광화문 내거리 있잖아요. 광화문 내거리 바로 보면 KT가 있죠. KT 바로 밑에 있습니다. KT 바로 밑에. 광화문 내거리하고 KT 사이에 오른쪽에 북쪽으로 봤을 때 거기에 기로소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쪽에 의정부 우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그 다음에 2조 여기 있었고 이쪽에 뭐 공조 있고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밑에 거기가 이제 기로소 자리입니다. 12부 제작해서 한 부 기로소에 보관하고 나머지 11부는 기로신에게 나눠줬습니다. 요거는 우리 그 승문종합용으로 유명한 송성문 씨가 갖고 있다가 그 양반이 뭐 샀겠죠. 그 사람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갖고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근데 이거는 뭐 현재 11부가 제작이 됐는데 남아있는 건 5부가 남아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거 포함해가 2개,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국보입니다. 국보는 기사개천 국보가 2개 있죠. 2개. 그 다음에 이하여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암미술관에 있습니다. 저기 삼성기움 거기도 있는데 나머지는 뭐 국내에 있는지 뭐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나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일본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 그냥 묵혀놓고 막 처박아놓은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거는 일본이 2차 대전 때 폭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많이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10명의 이제 기록 대신들이 쭉 있는데 뭐 영의정이 이유, 뭐 김창집, 정호 이런 사람이 영의정이고 우의정은 김우왕, 뭐 이조 반수도 있고 대제학도 있고 쭉 있습니다. 김창집이 왼쪽이 김창집인데요.
척하파 우리 잘 아는 김상은의 정손자입니다. 정손자. 오른쪽은 강현이라고. 그 정손자인데 저 집안에 생긴 게 좀 비슷합니다. 요 아버지도 김수항인데 김수항도 약간 입이 좀 작고 얼굴이 여기 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김상은은 지금 초상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뭐 저 비슷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한산성의 그때 영화에 나오는 김상은 말입니다. 오른쪽은 강현이라고요. 강현. 대제학도 하고 판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기는 그 조선 후기에 영조 때 아주 유명한 평암 광세왕, 광세왕 아버지입니다. 광세왕은 요 강현 아버지가 강병년이고 여기 강세왕, 아니 강현, 강세왕 세 명이서 기로소 들어갑니다. 기로소. 그러니까 3세 기영지가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기사경해척. 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로사회, 뭐 기로계 이런 뜻이고요. 뭐 경해도 같은 말이죠. 경사로운 뭐 모임이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영조가 51세에 기로소 들어가는 걸 기념해서 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해놓으니까 자기도 했는데, 51세 기로 대신들이 80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겨우 이제 뭐 초로도 아니죠. 예전에는 새파란 사람이 말이지 그러다니까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의정 조현명, 조선왕조 실록에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극진히 정신을 수행하고 천성을 바르게 하도록 하시는 게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나이도 얼마 안 많은데 교수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그런 대목이 좀 실록에 나오니까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조가 굉장히 고집불통이죠. 결국은 기로소로 들어갔고 이제 계모 해합을 하면서 이런 이제 화첩을 만들었죠. 요거는 두 점이 이제 남아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박물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몇 부 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얼만큼 어디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공부로 그 신하들을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문으로 해가지고 신하들 자기들 도저히 따라올 수 없도록 그 정도의 범접할 수 없는 경지의 학문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결국은 뭐 불행한 사태를 이어진 게 사도세자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잘 따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정조입니다. 정조도 하루에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하고 뭐 이런 옛날에 뭐 사서삼경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막 괴롭히고 그랬습니다. 정조가 자기가 나는 공부에서는 1등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주작이나 뭐 옛날 공자 그런 경전들 이런 걸 이제 두고 이야기하면서 신하들하고 맨날 경연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기로 하고 바로 휴식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경연첩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혹시 뭐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시려면 조용히 혼자 이렇게 밖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사경연첩에는 8명의 기로신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영의정, 이의현, 뭐 판중 추보사 신사철, 뭐 판사, 뭐 그다음에 상신들 종일품 이상의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사개첩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국보나 보문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이의현인데요. 이의현, 이 사람은 좋은 거 다 했습니다. 예조판서, 양간대제학, 우의정, 영의정. 조선시대 때는 예조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작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극히 복례거든요.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수양해서 극히 옛날에 고대 중국의 그 주나라 시대의 예로 돌아가자. 그게 주작의 그냥 원래 이제 승리하게 유교의 목표인데 주작은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 하면은 극기에 방점을 둡니다. 주작은 극기에. 그 자기를 수양하는데 사람의 심성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게서 막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너무 철학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조판서, 그 다음에 대제학은 문형이라고 그래요, 문형. 학문의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학문의 저울이 뭡니까? 학문의 무게. 저울이라는 게,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사람을 문형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대제학입니다, 대제학. 그러니까 조선시대 예조판서 대제학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 뭐 더 이상 위에 정성판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뭐 대제학도 뭐 사실 정성급이죠. 뭐 저이품이니까. 그게 이의현이라는 사람이 했고요. 용인이시입니다, 이 사람은. 용인이시. 용인이시도 유명한 굉장히 가문의 벼슬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조성명. 이 조성명이 풍양조씨인데요. 풍양조씨. 풍양은 남양주에 있는 풍양극을 말하고요. 이 사람은 소론 중에서도 이제 완론 이렇게 좀 급진적이지 않고 좀 유화적인 다른 당파들도 같이 수용하는 그런 정치적 입장이다 보니까 영조 때 탕평을 추구했던 영조가 많이 등용을 해서 끝에 명자 돌림, 조성명, 조현명, 조원명 전부 다 명자 돌림만 해도 뭐 한 수십 명이 정성판서 다 나왔습니다. 풍양조씨.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터전을 닦아가지고 조금 더 후대에 가면은 이제 제도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풍양조씨들이. 이 조선, 특이한 거는 이 조선왕첩은 쭉 소개를 뒤까지 하겠지만 대부분 영조 전후의 인물들입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조선화첩을 제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고, 거의 영조 때 벼슬 해가지고, 영조 때 벼슬 해놓으니까 그 전에 숙종 때부터 쭉 이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조 말기에 벼슬 했으면 정조 때까지 이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개는 영조 전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쪽 쪽에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등준시 묵과 도상첩이라고요. 영조가 고위 관리들이 이제 문과에서는 학문을 더 열심히 매진하라. 그 다음에 묵과도 마찬가지로 벼슬이 높다고 해서 무예를 등한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문묵과 특별시험을 치는데, 그게 이제 등준시입니다. 등준시. 그 시험 결과 문과 15명, 무과 18명 등 총 33명의 급제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전에도 뭐 거의 참판들도 있고요. 또 무과는 의형대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들인데,
임금이 치라니까 억지로 시험을 쳐서 또 임금은 그걸 또 기념해서 화첩을 만들었습니다. 그 등준시 도상집 중에 문가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라지고 있고 묵가만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묵가 하첩만 하나 남아 있는데 묵가 하첩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좀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는데 왼쪽이 누군가 하면은 왼쪽이 이 병가 11등이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병가 11등인데 옛날 과거는 갑과 을과 병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과는 사실 장원급제 한 명입니다. 한 명. 을과는 뭐 한 5명, 3명, 4명 갈 수도 그런데 순서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병과는 대체로 보면 좀 중하위권인데 그 순서를 매기가 좀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그 인물 소개됐는데 보면은 주로 보면 병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병가로 뭐 어디 문과에 병가를 급제했다. 그럼 뭐 대충 그냥 중간이하로 억지로 합격했다 보면 됩니다. 을과는 잘 없습니다. 을과는 굉장히 성격이 높은 거고 갑과는 장원이니까 뭐 이항복 이런 사람들도 병가로 급제했습니다. 병가로. 그리고 억지로 급제를 한 거죠. 일국은 계속 뭐 구도 장원이니까 계속 장원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급제했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 시험 또 쳐가지고 그 과거를 계속 여러 반복해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율곡 2가 그래 9번 했으니까요. 왼쪽 이 사람은 간신히 합격을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의 7세손입니다. 7세손 이달해. 이 사람은 이제 8대 조부죠. 그러니까 7세하고 대는 보니까 치니까 8대 조부가 그 전라우수사 했죠. 이 사람도 전라우수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병마절도사도 하고 뭐 관계부사 이런 것도 했는데 이달의 고조부가 이봉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청 병사 했던 사람이고요. 병마절도사. 이봉상의 고조부가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의 고손자가 이봉상. 이봉상은 이인자연한테 살해됩니다. 반란군한테. 충청도 병마절도사 하다가 거기에 이제 이인자 반란군이 쳐들어왔잖아요. 왔는데 밤에 자다가 대비를 제대로 못한 거죠. 하다가 이제 습격받아가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뭐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이봉상의 현손 고손자가 바로 이달해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봉상하고 이달해 요거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봉상의 조상은 일본의 덴리대에 있는데 덴리대 느낌이 비슷하고 이제 이순신에 대한 어떤 묘사 뭐 얼굴에 뭐 굉장히 웃음기가 적고 뭐 수행하는 선비하고 같다 이런 묘사들이 있는데 얼굴이 약간 바깥으로 좀 뒤집어지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봉상도 저 닮았고 이달해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대충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순신도 뭐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조상했던 거 이순신 막 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틀고 틀 많고 막 약간 장비형 같이 이렇게 묘사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전혀 다르고 저런 식으로 이제 수염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차분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이달에는 뭐 하여튼 뭐 실록에 보면은 약간 비판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좀 차분하지 않고 뭐 이런 뭐 너무 긍정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뭐 주변에 뭐 좀 비판도 듣고 뭐 이런 이야기 좀 실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장오라고요. 하여튼 그 무인치고는 뭐 굉장히 배설도 뭐 훈련대장, 포도대장, 거미대장 뭐 이런 뭐 궁궐을 지키는 쪽에 직책을 다 거쳤는데요. 그만큼 이제 왕이 이때 왕이 영조인데 영조가 총애를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조가 70세 때 이게 정조실록에 나와 있는데 70세에 모하관 지금 서대문 형무소인데 그 모하관에서 이제 거기 나가서 기러기를 활로 쏴고 잡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기러기로 활로 기러기를 쏴 잡아서 그 기분이 좋아서 그 활하고 화살을 그 이장호한테 선물을 줬다.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영조는 뭐 별거 다 하죠. 뭐 공부 학문도 뛰어났고 뭐 활도 잘 쓰고 그렇게 돼 있네요.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는 뭐 하지도 못하겠네요.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이를 포함해가지고 기존의 초상화첩이 지금 6개 있습니다. 명예초상, 효종 영조대 학자 10명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현화상, 영조대 관리 33명, 해동진신도상, 마찬가지로 고관 23명, 선현명정첩 10명, 해동진신도상 22명, 그 다음에 조선 역대 인물 초상화첩 무려 201명이 이건 책자가 4개 책자래. 4개로 이루어진 책자의 화첩입니다.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좀 보도록 하고요. 전부 다 국립중앙, 5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4번, 5번은 서울대 규장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여기 안에 보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뒷 내막을 알아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많긴 한데,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6번을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일본 덴리대, 천리대, 일본의 천리교라고 좀 특이한 종교가 있거든요. 불교계 종교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덴리대, 천리대의 도서관에 요게 이제 소장되어 있습니다. 덴리대는 우리가 잘 아는 몽유도원도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아까 제가 한국이 해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한꺼번에 만회해줄 만한 어마어마한 명작인데 우리가 그때 이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훔쳐갔습니다. 대자사라고 고향에 가면 대자사라고 있는데요. 거기 있던 거를 가져갔다가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인데요. 이걸 사서 부동산 골동산인데 사서 한국에서 팔아먹으려고 몇 번을 왔습니다. 몇 번을 왔는데 진품 여부를 또 판단하려고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결국은 진품으로 판정을 냈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몇 번 되지 않을 건데 그 당시로는 조금 고가였는가 봐요. 그래서 안 사고 또 그 사람이 또 몇 년 뒤에 와서 한국 와서 팔려고 하는데 또 안 사고 그리고 이제 김재원이라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가서 최종적으로 보고 군침만 흘리다가 도저히 정부 예산을 못 사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결국 그 사람은 천리교 찾아가가지고 당신들이 사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한국의 서화가들이 그게 평가를 했다. 감정을 했다. 그래서 그때 천리교를 팔았죠. 팔아가지고
지금 뭐 천리대가 아주 소중히 소장하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한 2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한번 또 왔어요. 난리가 났죠. 그 전시하는 데만 줄 서고 뭐 연일 그냥 뭐 전시하는 동안 그 아마 그때 그 당시 단일 전시로는 그 관람객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갱신됐을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걸 갖고 있는 댄리대 발음도 별로 안 좋네. 천리대 도서관에서 또 이게 201명의 조선 관리들 초상화첩을 4권짜리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걔들이 갖고 있느냐? 그 조인영이라고 풍령조씨들 세도가의 멤버인데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구한말이 되고 뭐 나라가 어수선할 때 그 사람 증손자가 일본으로 기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갔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걸 일본 사람한테 팔아먹은 이제 결국 천리대 몇 달이 거쳐가 천리대 가게 되는데 팔아먹은 겁니다. 뭐 그래도 뭐 천리대는 가끔씩 빌려줍니다. 우리 한국에서 초상화전 하면은 빌려주고 있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봉상 이순신 장군의 현손 거기도 천리대에 있습니다. 초상화 그거는 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건희 기증초상 화첩을 보겠습니다. 6점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집가들이 소장용으로 갖고 있던 거였고요. 근데 소장 경위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해놓으면 좋은데요. 어디서 샀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이 소장하게 되면은 그런 걸 기록을 다 없애버립니다. 떳떳하게 사지 뭐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본이 옛날에 총독부 박물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샀고 몇 월 며칠 전에 샀고 얼마 주고 샀고 모든 걸 다 기록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때 학예사들이 어디 말로 듣기는 그 전에 누가 갖고 있었고 그 전에 또 누가 있었고 원래는 어디 있었던 건데 다 메모 다 해놨습니다. 그 이제 자기들 학자니까요. 그 학예사들이. 근데 개인이 소장했는 거는 대개는 다 불법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기록도 하나도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어디서 났는 건지, 그 전에 또 가격은 얼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아예 뭐 언급도 안 되고 있고요. 전혀 그런 출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아니고, 기록이 없고요. 그래도 뭐, 단편을 가지고도 우리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문신 초상 일괄. 여기에 박준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전에 맨 앞에서 봤는 여기는 뭐 문신 12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분은 없습니다. 뱃설은 다들 없습니다. 최소한 판서는 넘어가고요. 종일품 뭐 이건 기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이 옆에 이 사람의 초상화는 남양홍씨 홍성이라는 사람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을 보면은 그 이름 없는 초상화가 꽤 있습니다. 그냥 초상화라고 써 있는 거죠. 왜 이름이 없는가 하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가 하면은 일단은 초상화 있으면 옆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쓰거나 뭐 제가 배한철인데 제가 배설이 판서다 배판서 한철 이렇게 쓰든지 배판서 제가 호가 뭐 일석이 들어가면 배판서 일석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거나 그다음 또 뒤에 누가 좀 메모를 해놓는 경우도 있죠. 이제 표고를 할 때 잘라가지고 표고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표고했던 사람은 뒤에가 메모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표기가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소장하면서
이게 이제 자기하고 정치적 견해가 안 맞는 사람이 인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폐기는 안 하는데 갖고 있는데 이름을 다 지워버립니다. 지운 표시가 나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초상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차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경우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근희 초상화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 사람 홍성인데 그 두 개를 교차로 비교하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근희 초상화가 아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존에 종전에 이름이 안 밝혀졌던 사람을 밝힐 수가 있다. 이런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굳이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까 전에 이제 초상화를 남긴 사람들은 대개는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높은 벼슬을 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기반을 둔 이제 경화사족이라고 그러죠. 경화사족들 가문의 출신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이런 성을 나열할 때 뭐 뿌듯한 분도 계실 거고 뭐 소속이 여기 없으면 기분도 나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주희 씨는 압도적으로 많죠. 배설도 많이 했고 왕족이기 때문에 과거급제도 많고 전주희 씨가 과거급제자의 한 40%가 전주희 씨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주환 씨 여기는 그 왕비를 많이 배출해가지고 배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조선 후기 이후의 가문들이면 평산신 씨, 경주희 씨, 신안동 김 씨, 박병윤 씨, 연한희 씨, 광산 김 씨, 안동근 씨, 풍양조 씨, 남행홍 씨, 동래정 씨, 대구서 씨, 청풍 김 씨, 양주조 씨, 용인희 씨, 기계유 씨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반남박 씨가 빠졌네요. 하시고 문신 초상화첩 이것도 정조, 순조대 10명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좌이정, 호주 참판, 판돈중 부사 여기는 무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문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양념처럼 가끔씩 무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초상화는 조심태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조심태를 모르지만 최재공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최재공. 문신 중에는 최재공이 명의 정도 하고 가장 정절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신 중에는 조심태가 가장 총애를 받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조 때 역전 사업이 혈중원을 이전하는 육릉을 이전하는 그런 일이 첫 번째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육릉에 있는 화성을 새로운 신도시로서 건설하는 일을 정조 때 아주 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수원유수로 있었는데 수원유수로서 이제 그 큰 프로젝트를 국가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을 했고 이후에 이제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이제 무신이지만은 한성판윤은 지금 서울시장입니다. 형조판서 이런 거를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무신이지만은 드물게 이제 글씨를 잘 써서 당대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한 정만성이라는 사람은 정기한은 지중추부사, 그다음에 정만성은 우의정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 아들 사이인데 한 화첩에 포함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제 하나의 세트로 3개, 4개씩 이렇게 사촌 이렇게 걸려가지고 막 신을 5명, 6명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초상화들이 많습니다. 정기한 정만성도 똑같은 이건 오양정씨인데 하여튼 여기는 이런 경우도 같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문인초상 일괄 1 이런 거는 사실 원래는 이런 제목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근희 화첩은 표지가 없습니다.
이제 뭐 옛날 표지가 있었던 걸 떼든지 뭐 잔머리가 낡아가지고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옆에 뭐 조만하게 메모로 문인이 조상일관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파악이 안 됩니다만 편의상 분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13명. 이 그림은 강세왕입니다. 강세왕. 이걸 유지 초본, 그 기름종이로 이제 초본을 그려가지고 나중에 정식 초상화를 그릴 때 이제 바탕 그림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유지 초본치고는 굉장히 그림이 아주 잘 그렸습니다. 강세왕의 초상화의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아주 뛰어난 초상화 작품입니다. 강세왕은 시도 잘 썼고 그 다음에 문장도 좋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자기 스스로 화가죠. 화가인데 특히나 이제 소화 평론가 그림을 평론하는데 평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진품이냐 가짜냐 중국 거냐 한국 거냐 일본 거냐 그 다음 누구의 그림이냐 이걸 평가하는 걸 갖다가 소화 평론가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조선에서 1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단에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의 풍속화, 진경산수화를 유행시켰던 장본인입니다. 단원 김홍도에게 이제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노년에 66세에 이제 문과에 수석을 합격했고 한성 판윤 등 이런 요직을 거친 뒤에 71세에 결국 벼슬 했는 건 몇 년 되지는 않습니다. 66세에 이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71세 기료소에 입소했습니다. 워낙에 이 사람이 서화나 이런 시나 이런 쪽에 유명하고 또 자기 아버지가 대작하고 이주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조가 굉장히 아낀 거죠. 이 사람이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 문장을 보는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보는 한 부분, 이 두 가지를 합격해야지 과거 시험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주작을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했겠습니까? 영조가 그냥 합격시키기 용부입니다. 그냥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임금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합격시켜주고 시험관 불러가지고 강세왕 요번에 장원 시켜줘. 이러면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윤명, 구윤옥 여기도 이제 여기 이 하초에 들어있는데 능성구시들 능성구시도 이제 인조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인조의 어머니가 그 능성구시입니다. 인조 어머니 제가 그 연암군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능성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외가가 인조는 자기 외가가 능성구시입니다. 그래서 구시들도 그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그 중에 앞쪽에 들어갑니다. 앞쪽에 여기도 뭐 조선시대 때 과거급제자가 한 30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종로에 청진동 가면 이문설렁탕이 지금도 있어요. 이문설렁탕. 이문이 뭔가 하면 거기 이문이 있었다는 거거든. 이문이 마을 위에 그 문할 때 문 그건데 마을에 있는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문은 방범초소입니다. 방범초소.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나라에서 파견된 뭐 그 군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문이 종로의 이문이 누구의 집이 이문인가 하면 구시 집안, 능성구시 집안의 종갓집의 방범초소입니다. 서울에 이문이 많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능 주변에도 이문이 있고 또 뭐 동대문 가도 거기도 이문이 있고 이문이란 지명이 많잖아요. 저는 집이 성북구인데 거기도 가면 신이문이라는 지명도 있어요. 그처럼 이제 이문이 곳곳에 있었는데 종로의 청진동 그쪽의 이문은 이 영성구시들 집을 지키기 위한 방범초소였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 구윤명, 구윤옥 형제도 여기 이제 조선 하첩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 초상 일괄. 이거는 조금 후기인 정조 순조대 문신 또는 무신 16명 들어가 있다. 여기는 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박준원 그 순조 외할아버지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병조판서, 형조판서, 뭐 의용대장, 영의정, 뭐 좌찬찬, 이조참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그것은 그 사진은 영의정 이시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시수. 여기는 연한이신데요. 연한이시고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3등승을 했습니다. 연한이시들은 연리광김이라고 조선시대 때 학자들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그 두 가문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요. 연한이시, 광김, 광산김씨 그 뜻을 하죠. 그 뜻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들어있지 않은데 이시수의 할아버지가 좌찬찬 이철포, 아버지는 좌의정 이복원 해가지고 다 이 집안에 연한이씨 집안에도 한 조상화가 되었게 됩니다. 다 남아있습니다. 또 이 하첩에 청주한씨 한강회, 한만유 이것도 부자고요. 그 다음에 경주이씨 좌의정 이경일 이 사람은 이제 백사이양복 6세손인데 그 경주이씨도 막 집안 대대로 정성판서가 막 그냥 셀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조선 명신 초상화 측. 이건 46명 수록되어 있는데 국내 현존하는 초상화 측 중에 최대다. 우리 또 여기 또 충남을 대표하는 인물이 여기 또 나와야 되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여기 남유용의 초상화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남유용의 초상화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복을 입고 있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15번이라고요.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는 정복을 입고 있고 그 큰 대례나 이런 거 있을 때 입는 옷이고 이거는 그냥 일반 근무할 때 입는 15번인데 요거 이제 차이가 그렇게 나고요. 이 의령남씨들도 뭐 조선시대 때는 뭐 아주 이름을 떨쳤습니다. 특히 요 남유영하고 남유영 아들 남공철 때 부자가 대지학을 해서 아주 뭐 집안이 크게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두 명의 이제 묘가 성남에 있죠. 여기에 뭐 웬만한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뭐 아까 언급했던 대지학 강현, 그다음에 뭐 제가 알만한 사람만 뭐 우의정 오명항, 심지어 정몽주까지 있네. 정몽주. 네. 근데 정몽주하고 뭐 안향 이런 사람들은 간간히 섞여 있긴 합니다. 여기도 보면 뭐 대구서시 서종호, 서명용은 부자지간이고 이 서명용의 손자가 우리가 실학의 선구자라는 서유구의 손자입니다. 서유구입니다. 손자가. 그다음 청풍김씨도 김재로, 김치인이 아들 아버지 관계고 연일정씨, 정수기, 정우량, 정희량 세 명 들어있는데 전부 다 부자지간이고요. 그다음 풍양조씨도 여기다 이렇게 몇 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명신 초상일괄. 이건 약간 좀 뭐 약간 짬뽕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데 있는 거 기사경연집 중 8명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봤던 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 그 중에 6명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이런 표기가 없는 8명이 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마찬가지 영조대 전후 고위직 인사로 보입니다. 여기 그림은 이 사람 아주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이때 붙여봤는데 조영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형조판사 지충추부사를 했는데 본가는 양주조씨입니다. 양주조씨들도 뭐 조선 후기 때는 그렇게 뭐 벼슬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조선 초기 때는 양주조씨들이 벼슬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광주희 씨도 조선 초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인주 이후로는 광주희 씨도 좀 많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고요. 여튼 뭐 이 글이 초상화 6개는 화첩 6개는 연구가 전혀 된 게 없고 또 일반인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초상화들인데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뭐 초상화 좀 연구하시는 분들 좀 집중적으로 해서 또 의미가 있는지 또 종전에 얼굴을 모르던 이름을 모르던 그런 초상화도 좀 교차 검토를 해서 그런 추가적으로 이제 이름 좀 밝혀내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초상화뿐만 아니라 초상화첩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우리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이순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초상화라든지 어진, 뭐 숙종어진이나 정종어진도 있었는데 불탑을 했거든요. 혹시 뭐 화가들이 그 당시에 도화세 근무했던 화가들이 뭐 기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 어진을 제작할 때 쓰려고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초본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뭐 진짜 뭐 몇 프로의 기대라도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앞으로 계속 좋은 초상화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상화에 보면은 이렇게 학을 그렸잖아요. 문관들은. 네. 그런데 뭐 한 마리 그린 거랑 두 마리 그린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초상하고 화상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초상하고 화상 아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명칭을 달리합니까? 옛날에는 진영, 뭐 화상, 상 조선시대 때 그렇게 불렀고요. 초상화는 일본시대 일본말입니다. 일본말. 일제시대 때 그거를 이제 일본 애들이 이제 쓰면서 우리가 이제 받아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다시 옛날식으로 뭐 영정, 뭐 진영 뭐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또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고모님 시아버님이 통정대부를 지내셨거든요. 그게 정상품에 네. 해당하잖아요. 근데 고조 황제 사진이랑 그 교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제천 쪽에 수몰 됐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 쪽에서 많이 왔었는데 그냥 기증을 안 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초상화는요? 아 초상화가 교지만. 교지하고 그 고조 황제 사진. 사진? 예예.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통정대부는 뭐 제가 죄송한데 사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고종 때는 심지어는 실제 부임을 해도 네. 하루에 바뀌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받고 벼슬 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임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그랬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낙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지랑 고종한테 사진 이런 거를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박물관에 기증하라 그랬더니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증하시기 좋죠. 왜냐면 그럼 더 조상님의 어떤 이제 가치가 더 빛나니까. 집에 갖고 있어봐야 뭐. 별 의미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 재산적 가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증하는 게. 박물관 가서 보는 게 낫지.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